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화법, 작문, 공략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선은 화법,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화법, 작문은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나름의 문제풀이 공식을 좀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선 일단 화법 작문을 잘 감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법 작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출제 유형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출제 유형과 함께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각 문제별 문제 출제 유형이 있는데요. 그 문제 출제 유형과 공부 방법을 알아두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럼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은 영상을 세 가지로 나눠서 찍을 건데, 첫 번째 영상은 화법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출제 유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화법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35번부터 37번까지 출제되는 세 문제짜리 문제인데, 이 화법 영역은 말 그대로 화법, 말하기 방식, 그리고 그 말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요거를 점검하는 시험인데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적정 소요 시간은 3분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화법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화법과 관련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죠. 용어. 개념인데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담화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담화 유형. 예를 들면, 담화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발표도 있고요. 연설도 있고요. 강연도 있어요. 토론도 있고요. 토의도 있고요. 연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협상이 있어요. 자, 지우개. 자, 협상이 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정보 전달이죠. 따라서 정보 전달에서는 주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토론, 토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과는 달리 자신들의 어떤 주장, 설득, 이게 이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제를 이해해야 되고, 여기서는 쟁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차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요, 말하기 전략, 예를 들면 언어적 표현이 무엇인가.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들으면서.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은 무엇인가. 또 비언어적 표현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반대신문, 그래서 이제 토론의 용어 같은 거, 여기서 나타나는 용어 같은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또 하나가 이제 듣기 전략인데요. 듣기 전략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감적 듣기. 이 공감적 듣기에는 다시 이제 적극적 듣기와 소극적 듣기로 나뉘어지는데, 그 다음에 비판적 듣기. 자, 교과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이런 내용들, 혹시라도 이제 오늘은 제가 화법 작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모르는 어휘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 풀면서 알아두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화법과 작문이 함께 나오는 화법, 작문, 복합 영역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오답률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4문제였는데 이제 한 문제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적정 소요 시간은 6분 정도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화법과 작문이 함께 나오다 보니까 말하기와 글쓰기가 접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을 비교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서로 영역이 다른 두 개의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문제량이 많으니까. 세 번째 유형은 작문 영역인데요. 작문 영역은 세 문제 역시 적정 소요 시간은 3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글쓰기 방식, 그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는데 측정 핵심을 둡니다. 물론 여기서도 작문의 기본 원리를 알아두는 거는 좀 필요해요. 이건 되게 필수예요. 작문의 기본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내용 구상하기, 즉 계획하기, 그리고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기, 그리고 생성 조직된 내용을 실제 글쓰기, 그리고 고쳐쓰기인데요. 최근 수능에서는 학생들에게 내용 계획과 초고, 이 둘의 관계를 묻거나 또는 초고와 고쳐쓰기의 내용을 연계해서 묻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 풀어나갈 때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문제 유형, 개별 문제, 각 문제별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 숙지하는 게 우선 일단 당연히 공부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수업의 핵심이고요. 수업의 핵심은 여기 있고요.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실 때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요건 이제 세 개 파트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세 파트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좀 푸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출은 평가원 기출하고 교육청 기출, 뭐 이건 뭐 오래된 것도 상관없어요. 뭐 10년 전 것도 상관없고.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회를 다 풀잖아요. 그러면 풀었던 걸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2회를 하시면 끝입니다. 이걸 끝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감이나 상상이나 한수나 이 사설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효과적이에요. 걔네들보다 중요한 건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영역인 화법 영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 문제가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형화된 패턴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고 다음은 학생의 발표다. 아, 그러면 얘는 나한테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첫 단락을 우선 일단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1번에 보시면 발표에 대한 설명이죠. 아, 요게 이제 말하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방식. 그럼 이렇게 말하기 방식이 나오면 우선 일단 첫 단락을 읽고 선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선지가 뭔지는 아시죠? 요 5개.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요. 발표 전략이 나오죠. 그럼 이 발표 전략은 지문과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문 내용과 비교하며 선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요 세 번째 유형이 아주 독특하게 아주 쉬운데요. 듣기 방식이죠. 이걸 이제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청중의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청중의 반응으로 듣기 방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질문이 무엇인가, 질문과 대답을 연관지어 이해하는 거죠. 최근에는 답을 준 다음에 도대체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답했을까? 그래서 원래 이 발표라고 하는 것은 1대 말하기거든요. 한 사람이 발표하고 다수가 듣는 건데, 그 다수의 청중의 반응 중 비교를 통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3번 문제와 같은 것이 있고, 최근에는 어떤 청중이 뭐라고 질문을 했길래 발표자가 이와 같이 답했을까를 한번 추론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대신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학생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씩 선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 1이 나오게 되면 학생 1을 토대로 이 내용을 읽고
학생 1과 관련된 선지들을 모두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듣기 방식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아니라 보기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으로 되돌아갈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실제로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땡땡입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해 17세기 2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찾았어요. 발표의 주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이 반응을 보며 예상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 음식 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에 석류탕을 먼저 소개하고 남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하고 예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발표의 순서까지 제시를 했죠. 여기까지 읽고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묻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내용에 있다면 없으면 이제 더 읽으면서 판단하는 거고요.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다면 이 내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지들을 지워나가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3번은 얘랑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1번. 2가지 음식에 대한 발표 내용을 중간중간 아직 모르겠죠? 소개한 2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 탐색을 권유하고 있다. 이것도 아직 모르겠죠?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다. 이것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자, 얘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나요? 얼마 전에 책을 읽은 다음에 그거에서 흥미를 발견해 다음과 같은 발표 주제를 정했다고 얘기했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화법작문은 비문학 독해하고 달라요. 비문학 독해는 답이 보여도 선지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화법작문은 단순 내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추론이 선지에 구성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어느 정도 한 90%는 확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2번을 볼게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이 전달 목적이 발표이다. 그럼 1번.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에서 다루려는 음식이 소개된 문헌을 밝힌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문헌 밝혔네요. 다음 니은. 발표 장소는 대형 모니터로 설치된 교실이다.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활용한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하면 설명. 여기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밑에 보니까 바로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사진. 바로 보여주네요. 다음 디귿. 청중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책에 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 시기와 책의 제목을 의미를 밝혀라. 알고 계신가요? 라면서 점검했죠. 그리고서는 이 책이 1670년경에 쓰였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책 의미에 담긴 것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래요. 괜찮네요. 다음 리을. 청중이 음식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 음식 이름을 설명하래요. 자, 그러면 우선 일단 찾는 거죠. 석류탕과 남면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우선 일단 석류탕입니다. 과일 이름인데요. 만두를 넣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익숙한 단어 만두로 설명하고 있네요. 괜찮죠? 또 남면 한번 볼까요? 계란 할 때의 난, 냉면 할 때의 면. 그래서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괜찮습니다. 계란, 면 다 익숙하잖아요. 다음 미음. 청중이 반응을 고려해 발표할 내용의 순서와 분량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 안내할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남면, 그 다음에 석류탕 원래 소개한 대로 갔죠. 그럼 바꾸지 않았죠? 그럼 정답 5번이네요. 자, 이제 이와 상관없이 3번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 1로 갑니다. 석류탕과 남면을 조리할 때 모두 꿩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자, 이건 내용 확인이죠. 당시에는 구하기 쉬웠나 봐. 이건 뭐 한 거예요? 예상한 거죠. 이렇게 예상하는 건 모두 추측이에요. 평가하는 건 비판이고요. 예상하는 건 추측이에요. 자, 1번. 학생 1은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지 않았어요. 평가는 비판.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평가는 비판하는 거고요. 예상하는 건 추측입니다. 추측은 추론이죠. 2번.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3번. 알 수 없어요. 4번. 오케이. 학생 1 나왔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했다. 괜찮네요. 학생 1 맞습니다. 자, 이제 학생 2로 가는 거예요. 석류탕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 자, 그럼 이 두 개의 방법을 평가했죠. 저희가 평가해서 판단했어요. 자, 학생 2는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비교한 건 맞죠. 하지만 사실과 의견, 여기에서 사실과 의견, 전혀 의견 알 수가 없어요. 사실도 내가 아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때 이 방법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짓지 않았죠. 자, 그럼 2번은 틀렸습니다. 또 학생 2로 가볼게요. 3번.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 뭐였죠? 남면이었죠.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식으로 활용해 예측하며 들었다. 근데 이거는 석류탕이잖아요. 그럼 얘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로 소개한 음식에 대한 조리법이죠. 네, 역시 잘못됐습니다. 다음 5번. 학생 2는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효용성을 점검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아는 방법과 비교했을 뿐입니다. 우선 일단 정답은 4번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석류탕의 어류 속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리한 것 같아 예측했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2021학년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학생의 발표입니다.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선 일단 첫 단락 읽고 선지 판단하기로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랑 다르죠. 그죠? 아까는 이제 발표 계획이 나왔고 이번엔 활용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도요. 똑같은 패턴. 2번 문제는 반드시 이 자료를 나올 때마다 비교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과 비교하면서 푸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지문 내용과 비교하세요. 그 다음 3번.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내용보다 중요한 건 여기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 발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청중이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했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먼저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어느 정도 문제 풀면서 내용에 대한 발표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다음에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단락을 읽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발표 주제네요.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나라 고분벽화의 대다수는 고구려 돌방 무덤에 있습니다. 돌방 무덤은 돌을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으로 3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고분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시. 자, 자료가 나왔어요. 아까 2번 문제 있었죠? 여기가 돌방 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네요. 자, 2번에 1번. 고구려 돌방 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의 자료 1을 활용했다. 그럼 자료 1에 벽과 천장에 뭔가 그려져 있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며 하여 발표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뭐 기대한 건 없잖아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 뭐였어요? 본 적 있냐고 물었죠. 근데 뭘 본 적이 있냐 그랬어요? 고구려 고분벽화죠. 근데 발표 내용은 고구려 고분벽화잖아요. 그럼 관련된 질문 맞죠? 청중의 반응 어땠어요? 대답을 들었죠. 대답했잖아요. 그럼 반응을 보여줬죠? 그럼 정답 2번인 거예요. 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자, 이 자료는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자, 주인과 종, 자료 2에 그럼 니은은 자료 2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을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방법을 주대종소법이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분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해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세계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볼게요.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벽화에 담아내었음을 그렇죠. 주인이 권위를 갖고 있다. 주대종소법. 자료 2 괜찮아요. 3번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 2를 보여줬다. 그렇죠. 자료 2가 지금 주대종소법이 나타나며 사후세계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무덤 주인이 지켜주고 준다고 여긴 대상. 자, 디귿인데 지금 얘는 아니겠죠. 그럼 이제 디귿 자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대다수의 고분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을 그렸습니다. 사신이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4번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삼을 활용했다. 연꽃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지금 보호해주는 건 누구였죠? 보호해주는 건 사신이죠. 청룡, 백호 등과 같은 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정답 4번이네요.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도대체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답했을까?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이후에도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뭐라고 물었길래요? 1번.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 그렇죠. 하셨는데요. 무덤 내부의 벽화를 계속 그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후대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고구려 이후에도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답변이 되겠네요. 그럼 1번 괜찮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갈 때 요 한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얘를 꼼꼼하게 읽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읽어야 될 건 4번, 8번 문제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볼게요. 2020년입니다. 역시 말하기 방식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바로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기억도 청중의 질문이죠. 그럼 도대체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답했을까? 이런 얘기네요. 자,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많은가요?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볼펜을 애용할까요?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해서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널리 사용하는 이유를 발표 주제로 삼았네요. 1번. 발표 대상의 종류를 아직 안 나왔고요.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에서 화제를, 자, 그러면 제 생각대로 맞죠?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아직 알 수 없고요. 경험이 없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에 전문가 아직 안 나왔고요. 다른 대상과의 비교 아직 모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먼저 볼펜은 글씨를 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볼펜 끝부분이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자료 1을, 그렇죠. 자료 1. 보시는 것처럼 볼펜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만년필은, 자, 만년필 나왔죠? 다른 대상과 비교하려고 하네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날카로워 찢어지기도 하고 펜촉이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자, 이 만년필이 자료 1의 내용이에요. 만년필 나왔죠. 그럼 자료 1,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 거친 정도에 따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났나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힘들이지 않고 글을 쓰고 표면에 펜촉이 망가지거나 펜촉이 날카로워 종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만년필은 그냥 모두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표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모세관과 관련된 이 만년필에 대한 이야기는 자료 1로 끝났으니까 자료 2까지는 갈 수 없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다른 대상과의 비교 여기 찾아나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가볼까요? 질문이 있으시군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청중이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럼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을 통해 어떻게 글을 쓰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까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해서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흘러나간다. 이런 얘기겠죠? 1번.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물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도 실제 수능에서는요. 5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건 그 전에 언급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즉 얘가 이렇게 언급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의 섬유소가 대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만년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걸 물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은 만년필의 모세관 현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대롱의 역할이 나온 거라는 거. 그 흐름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자료 2가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죠. 이 과정에서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가 써집니다.
그런데 볼펜에 볼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이제 자료 1을 보는데 지금 경험을 얘기했어요.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자료 1을 보면 볼펜의 제작 과정이 나왔습니다. 볼펜의 제작 과정? 아니, 이거는 볼펜을 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 필기 원리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볼이 구르는 거니까 제작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자료 2. 글씨가 써지는 원리. 이거죠. 볼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해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 그렇죠. 묻으며, 종이에 묻으며. 필기 방향, 회전하면서 묻는 거. 괜찮죠? 네, 정답 3번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1번과 4번. 전문가. 그 다음 종류. 볼펜은 종류가 다양해. 나왔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법 작문 영역에서 화법 영역은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문제 유형들을 어느 정도 좀 습득해 두시면 이 유형이 워낙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3분 안에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화법 작문 복합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